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오늘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육해공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무기 체계는요, 전 세계 최강의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과학기술 분야는 가장 앞선 분야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하고 있는 수준이 미국의 고등학생이 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의 또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 스크랩을 좀 해왔는데요. 1월 29일에 친이란 민병대가 이제 드론 공격으로 이제 미군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또 천명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이 작년 10월에 또 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첫 발생한 미군 사망자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안 그래도 전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군이 과연 이 중동의 전쟁에 직접 전투병력을 파견하거나 그리고 또 직접 개입할지 여부가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미국은 그 대통령 선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하면서 지금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간에 국내 정치 입장에서도 사실 이러한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의 이러한 전쟁의 파고를 좀 어느 정도 완충시키고 또 조종자 역할을 할 것인지 그 기치가 좀 주목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2019년이었죠.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 이란 인근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당시 그 무인기, 제 기억으로는 MQ4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적게는 1,000억 원대에서 그리고 많게는 2,000억 원대에 달하는, 그러니까 무인기라고 하는 이 무인기 한 대당 가격이 약 2,00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당시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그 미 해군이 운영하고 있었던 당시 무인기를 격추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당시 미국과 이란 간에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도 벌어졌었던, 그래서 항모 전단을 또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또 긴급 급파하는 그런 또 일이 생겼었는데요. 당시에 외신 뉴스 보도와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광, 그 전쟁 미치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격추됐던 드론 무인기 대당 가격이 2,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드론 이 무인기라고 하는 이 기종이 결국엔 그 이후에 이란은 그 잔해를 수거해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이제 역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았는데, 이란 정부는 공식 부인했어요. 당시 잔해조차도 수거 못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란이 당시 격추했었던 MQ4 무인기를 그대로 베낀 그 유사 기종을 또 이란이 개발했다고 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의심스럽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잔해를 수거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정보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군사용 통신 프로토콜이나 그다음에 이러한 전술 택티컬 쪽에 관련된 그런 기반들이, 사실은 이란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군사용으로 또 개조하거나 또는 미 해군이나 공군 그리고 어쨌든 미 국방부를 또 해킹하는데 또 관련된 또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그 무인기 격추에 대한 부분을 그냥 외교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수사를 하기보다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으로 미군이 3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현 바이든 대통령도 좌시할 수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성 발언으로
좀 강경한 어조의 그런 규탄 성명 내지는 어쩌면 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군사적 보복이 실행되지 않을까, 또 실행될 것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뭐 친이란대 민병대의 드론 공격과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이란 호르츠 해협에서의 미군의 무인기 격추 사건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오늘날 미군이 드론에 대한 무기를 가장 많이 또 보유하고 있고, 또 현재 가장 그 진화되어 있는 그 드론 무인기 체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발전 정도나 그 위력에 대해서는요, 잠깐 뭐 드론의 또 기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드론은요, 모든 비행체, 오늘날 인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을 때 이 비행기의 원조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비행기가 프랑스 국방부에 7대가 납품이 돼요. 그래서 그 뒤 몇 년 뒤에 이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이 비행기가 최초에는 어떤 감시용 또는 정찰용으로만 사용되던 것이 이제 비행기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이제 비행기에 기관총을 달아서 이제 비행기와 비행기 간에 이제 공중전에 또 시작이 됐던, 이제 공중전의 본격적인 개막이 1차 세계대전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드론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보급기로 활용하던 이제 비행체를 이제 드론 운용으로 최초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어원이 이제 벌이 윙윙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드론이 원래는 퀸비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이 개발한 이제 보급기가 있었는데, 이 퀸비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퀸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은 여왕이 있잖아요. 근데 여왕의 어떤 그 존엄권이나 또 어떤 그런 여왕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퀸비라고 하는 그 무인기의 보급기 명칭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무인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차 세계대전 당시로부터 영국 공군이 운영했던 퀸비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미군이 약 1만 대 가량의 이제 드론을 생산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뭐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1991년 거풀전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에 이어서 계속 지금까지도 오늘날 이게 드론 무인기가 이제 꾸준히 진화를 해 왔는데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멀티콥터, 그래서 이제 쿼드콥터라고 해서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뭐 시중에 마트나 이런 데서 1만 원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뭐 레저용이나 또는 장난감 형태로 사용하시는 그런 드론의 형체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요, 대부분 이제 무인기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용 무인기를 얘기할 때 무인기를 크게 그 운영되는 운영 반경과 고도에 따라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무인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멀티콥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비행체의 비행기 형태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그 원격으로 리모트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인기에는 GPS 송수신기가 달려 있고, 그리고 무인기는 크게 지휘 감시용으로, 정찰용으로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살상용으로, 그래서 자폭용 드론으로부터 투하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크게는 이제 공격용과 정찰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우러 전쟁 당시에 뭐 횟수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러 전쟁에서 보면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는데요. 이제 사실은 드론은 하이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 기술은 로우테크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드론이 왜 오늘날 현대전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됐느냐? 말 그대로 이제 드론에 뭐 첨단 IoT 기반의 첨단 기술들과, 그리고 또 전장에서 이 드론을 전술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술이나 이러한 어떤 작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군사학에서는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에서 포토와 같은 그런 화물 차량을 만듭니다. 근데 그 1톤 내지 1.5톤짜리 포토 차량이 이제 유스드 중고품으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수출이 많이 돼요.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테러 단체나 반군 단체가 중고 포토 차량 외판에 이제 장갑을 덧대고 그리고 이제 뒤에 기관총을 달거나 포신을 달아서 이제 군사용으로 개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군사학에서는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로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군사용 드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DJI라고 하는 드론 기업체가 생산한 드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DJI사에 뭐 한 10만 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가격대에 DJI사의 드론을 구매해서 DJI사 그 드론 기체의 하단에 뭐 집게를 달아서 폭탄을 매달고 이제 원격으로 조정해서 폭탄을 투하시키거나, 아니면 그 드론 기체 자체에 이제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화약이나 이런 폭탄을 실어서 직접 전차나 적 참호에다 직접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비행을 해서 직접 타격을 하는 거죠, 적을.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DJI사의 드론을 들여다보면 사실 중국의 DJI사는 군사용 드론이나 군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테크니컬화의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냥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이퍼 커넥티드입니다. 이제 이른바 초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과 국방의 영역이,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전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뭐 드론과 무인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행 한국군에서도 뭐 드론봇 전투단을 비롯해서 아메타이거 4.0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히말라야 뭐 프로젝트라든가 뭐 다양한 뭐 국방의 기술들을 혁신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좀 더딘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발표한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전 세계 군사력 순위, 지난해 6위에서 올해는 5위로 한 단계 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사력 순위에는 좀 걸맞지 않게 드론 전략이나 무인 전략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개발 수준이나 이런 수준이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군사과학 기술자분들의 좀 의견을 종합해 보면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이 무인기, 그리고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과 무인기의 기술적 격차가 최소 10년 내지 15년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과 무인기 기술이 굉장히 진보되고 진화한 앞선 기술이라는 거죠. 뭐 이거는 비단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나 무인기 기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육해공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무기 체계는요, 전 세계 최강의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기술력과 그다음에 성능과 그다음에 파괴력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현행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군사과학기술 분야는 가장 앞선 분야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 중에 조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제 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무인 비행 장치를 일컬어 이제 UAV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일반적인 무인기를 통칭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군용 무인기 중에서 이제 UAV라고 하고요. 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에서 SUA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Small UAS. 그러니까 이제 소형 전술 무인기에 해당되는데,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에어로바이러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SUAS, 그러니까 소형 전술 무인기를 가장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미군에 가장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이 한 3조가 좀 넘죠. 그다음에 뭐 무차입 경영으로 뭐 부채 비율이 제로에 가깝고 굉장히 자본 유보금도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건실한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 그 더 성장 여력도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자폭용 무인기를 개발했죠. 에어로바이러먼트, 이제 AV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어로바이러먼트가 개발한 이 스위치 블레이드는 이제 일명 닌자 드론 또는 자폭용 드론이라고 불리면서 몇 년 전에 이란 혁명 수비대 군 최고 통수권자가 미국을 도발했어요. 좀 위험 수위의 도발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서 불과 얼마 뒤에 보란 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드려서 좀 너무 끔찍한 표현이라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몸이 난자가 됩니다. 드론이 그 타고 가던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의 차량에 떨어지면서 이제 자폭을 하게 됐는데, 자폭해서 이제 폭탄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잔인하게 이렇게 사지가 절단되는 그런 사진이 또 뭐 일부 외신에서 사진이 유출된 그런 또 사례가 있었는데, 보여주는 거죠. 그 적에 대한 공포심과, 그다음에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찌됐든 당시 그 스위치 블레이드가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고, 우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또 스위치 블레이드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로 전쟁 개전 초기에 러시아 군부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무기가 이 스위치 블레이드예요. 왜냐하면 명중률이 거의 99%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전 초기 러시아의 고위급 장성을 비롯한 고급 영관 장교들이 100여 명이 넘는 당시 개전 초기에 군 장성과 고급 영관 장교들이 이 스위치 블레이드에 의해서 타격에 따른 요인 암살이 또 실행이 됐고, 뭐 이로 인한 러시아 군부에서도 이 자폭용 드론에 대한 스위치 블레이드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 전쟁 개전 초기에 굉장히 유명세를 날렸던, 이건 뭐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토리우스라고 해야겠네요. 악명을 떨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뭐 무인기와 같은 그 드론에 대한 부분들이 미군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무인기 관련 기술 개발과 더불어, 그리고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몇 년 전인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육군에서 드론봇 전투단을 준비하면서 이제 드론에 뭐 다양한 소총을 달고 유탄 발사기를 달고 그리고 수류탄을 매달아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제가 그때 군 관계자들에게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 마트에 가면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그 드론에 권총을 달아서 원격으로 권총 격발 사격 실험을 하는 이제 드론을 비행하면서, 그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우리 한국군 관계자분들에게 좀 조심스러운,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좀 반성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군 육군이 지금 드론봇 전투단을 비롯해서 합동 드론 전략사령부까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군이 하고 있는 수준이 미국의 고등학생이 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경각심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좀 자성과 반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진보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상 최고의 무기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날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무기의 대다수가 전 세계 최강의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기왕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육군과, 그러니까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의 다양한 또 운영되는 무수히 많은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건 사견이니까 이걸 제가 뭐 랭킹별로 순위를 매겨서 이게 더 강한 무기인데 이게 뭐 우선순위를 매기자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자분들이 좀 편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 육군은 전 세계 최강의 육군을 또 보유하고 있죠. 미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상 무기 체계 중에 그 에이브람 전차를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 에이브람 전차는 벌써 1989년이죠. 이후에도 계속 개량형으로 또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명품 전차 반열에 올라 있고 이 에이브라함 전차를 모태로 뭐 이스라엘이나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이 에이브라함 전차에 대한 기술과 재원들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또 비교 연구를 하면서 좀 유사하게 모방 생산을 좀 해서 좀 발전을 거듭해온 분야가 이 전차의 그러니까 지상전의 오늘날 왕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팔라딘 자주포와 같은 자주포인데요. 이제 오늘날 155mm 포탄을 주포로 사용하는데 우로전쟁 개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명살상과 전투원의 피해와 그 다음에 장비 소실률을 비교해 보면 70% 이상이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였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로전쟁에서 뭐 게임 체인저라 불리우는 뭐 드론의 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군사용 무기들이 뭐 앞다퉈 지금 우로전쟁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재래식 무기로서 155mm 포탄의 위력이 전장의 승패를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직도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팔라딘 자주포도 이제 우리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브라함 전차와 팔라딘 자주포 같은 미군의 육상의 지상의 무기 체계들은 꾸준히 이제 성능 개량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상 무기 체계 중에 좀 말씀드렸고 해상 무기 체계는 뭐 전 세계의 해양 패권의 당연 최강자는 또 미 해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자랑하고 있는 항공모함, 이 항모 전력은요, 이제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원자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항공모함을 가동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미 해군이 이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0대 정도 항모전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모함의 출현은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서 항모전단과 항모정단 간에 항모와 항모 간의 대결이 처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도 항공모함이 그때 당시에 7척이나 있었는데 항공모함의 출현이 이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죠. 그래서 모함에 에어크래프트, 여러 전투기와 같은 함재기들을 탑재해서 이제 강한 공군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상과 공군의 어떤 그런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항모가 과거로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미 해군이 보유한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 전력과 그리고 켄터키급 핵 잠수함이 있죠.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 굉장히 위력적인 게 그 우리나라도 잠수함을 잘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 뭐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등 뭐 아마 전 세계에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디젤 잠수함 제조 강국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말씀드리는데 잠수함을 개발하면요. 우리가 규정해놓고 있는 적국이나 주변국들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기 체계에 이제 우리가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 체계를 분류하는 기준 중에 태생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태어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규정할 때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규정하기 때문에 잠수함 개발을 하고 있고 잠수함 무기를 계속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럼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미 공군력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그 F-22 랩터 기종을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F-22라고 하는 기종은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1970년대 베트남전 이후에 당시에 기초 개념 설계를 들어가요. 기본 구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날 사실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 최강의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첫 시작이 됐던 게 벌써 베트남 전쟁 이후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 불렸던 1991년이었죠. 당시 이제 걸프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1990년에 F-22 전투기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기를 첫 천여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만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F-22 랩터 기종을 이제 미군이 이제 전력화 배치를 하게 되는데 대당 가격이 거의 2천억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이. 그래서 지금은 일선에서 퇴역을 해봤어요. 조기 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22 랩터와 맞붙을 수 있는 그 다른 국가에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는 F-22 랩터를 능가하는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오버스펙이죠. 오버스펙. 그러니까 미군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이런 영화들을 보면 뭐 과거에는 뭐 러시아, 구소련과도 싸우고 중국과도 싸우고 뭐 중동의 테러 국가라 지칭했던 그런 국가들하고도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헐리우드 그 영화 소재에 나오는 어떤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군이 이제는 누구랑 싸워요? 이제 외계인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죠? 이 지구상에는 최강의 미군과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랑 싸울 수 있는 상대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영화를 통해서 시사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F-22 랩터 기종이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에서는 더 이상 F-22 기토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전은 국가총력전 양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술 얘기해서 그런데 군사 어떤 작전이나 군사 전략의 개념을 보면 EBO라고 해서 효과 기반 작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쟁도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군수나 보급 어떤 병참에 대한 이제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국가 총력전 양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용한 모든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전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자원은 어떻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전쟁과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F-22 랩터 기종을 사용하는 것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미군은. 조금 이제 미 국방비가 뭐 천조국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천조국이라는 게 한 해 국방 예산이 천조가 넘는다고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었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근데 그 이전과 지금 그 이후까지는 미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천조국이나 불릴 정도의 강력한 이러한 국방력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던 미군이 F-22 랩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또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F-22 랩터 기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B-1B 랜서라고 하는 전략 전천후 폭격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 전 세계인들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그런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상상 속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당시 F-117 나이트 호크 그 일명 그 가오리형 형태의 검은 색깔 폭격기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전투기가 아닙니다. F-117 나이트 호크는 전략 폭격기가 되겠고요. 당시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스텔스 폭격기가. 근데 이를 능가하는 오늘날 정말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B-1B 랜서 그 전략 전천후 폭격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 공군력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F-22 랩터 기종과 전투기죠. 그리고 B-1B 랜서 그래서 이 전천후 전략 폭격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EMP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EMP는요, 그 일렉트로 매그네틱 그 펄스라고 하는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 이 전자기 펄스를 활용한 어떤 전파 교란이나 전자기기의 오작동 또는 그를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되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크게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누면 EMP 무기는 소프트킬에 해당되는데 1962년 이제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핵폭발 실험을 해요. 그때 당시에 핵 실험을 할 때 약 1000km가 떨어진 지역에서 갑자기 텔레비전과 라디오 전파가 수신이 방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로 거리에 있었던 신호등이 오작동을 하거나 각종 그러한 전파의 영향을 받은 전자기기들이
갑자기 기능이 중단되거나 작동이 중단되거나 갑자기 오작동을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핵 폭발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EMP라고 하는 전자기 펄스에 대한 전자 파동이 발생되면서 이 EMP가 핵 폭발의 하나의 효과로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EMP가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걸프전 당시를 자꾸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에 이제 F-117 라이트 호크 전천후 전략 폭격기가 이러한 EMP 무기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그다드 수도 전역을 이제 암흑과 같은 전력을 차단시키면서 칠흑과 같은 암흑의 그런 또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군사용 그 지휘 통신의 어떤 교란과 그리고 지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한 그 용도로도 당시 또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죠. 그 외에도 비공식적인 기록으로는 EMP탄을 사용했었던 기록들이 조금 남아있고,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EMP 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고 전쟁의 역사를 또 무기의 역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무기의 특징이 공격용 무기가 발전하면 이윽고 방어용 무기가 또 발전을 하면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는데, EMP 무기가 출현하게 되니까 EMP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무기를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EMP 전자파 교란에 의해서 이제 EMP 전파 교란에 대한 전자기 펄스가 침투하지 않는 EMP 방어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군사용 EMP 방어 시설로부터 비롯해서 또는 정부 기관이나 또는 중요 어떤 산업 시설에 EMP 방어 시설, 차폐막이나 차단막 등을 통해서 그런 방어 설계를 하게 됐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포로와 미군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토르 팬이기 때문에 아마 토르가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존재였던 타노스, 그 인피니티 스톤이 있는 그 인피니티 터틀렛이라고 하나요? 근데 어쨌든 타노스를 또 이긴 게 누굽니까? 토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구상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건 미군이지만 미군과 토르가 싸워 이길까? 토르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견이었습니다.